그런 관점에서 좋은 학원의 선택 기준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부분들은 몇 가지 포인트로 조금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좋은 학원이 반드시 가져야 될 첫 번째 부분은 개념 설명의 필요성인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63, 18, 64, 24 이게 구구단 암기를 이렇게 그냥 해서 마치는데 예를 들어서 64, 23이다라고 해서 애가 틀렸다면 애들은 그걸 암기를 안 해서 틀렸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6 곱하기 3이라는 건 6을 3번 더하는 거고 6 곱하기 4는 6을 4번 더하는 거라는 그 개념을 이해를 한다면 당연히 2 곱하기 278도 278을 2번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까지 다 외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수학학원도 이런 개념을 애들이 추상적인 개념이 그렇게 풍부한 아이들은 아닌 거거든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그러면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눈을 낮춰서 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데서부터 사실 시작을 해야 돼요. 영어로 따지자면 I want to go there 라는 문장이 있는데 제가 이쪽으로 온 지 지금 4년차 돼 가는데 여기 있는 애들 둥원 테스트 볼 때 얘들 전부 다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거기 가기 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고등영어로 가면 되게 이게 막히는 지름길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버릇을 들면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에서 투고대요 밑줄 쳐놓고 용법이 같은 하나는 찾아라 못 맞춰요. 단어를 다 안다고 해서 해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사에다가 to를 붙이면 이 아이가 동사하는 것, 명사적으로도 쓰일 수 있고 동사하는 할 했던 형용사적으로도 쓰일 수 있고 동사의 하기 위해서 동사해서 크게 뭐 4가지 정도를 사용이 된다를 1학년 과정에서 배우고 2학년 때 추가적인 해석 3가지 정도를 배우고 그 다음에 중3 과정에서 2가지 정도를 더 많이 배우는데 일단 이 문장을 해석하려면 영어는 한국말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 동사부터 찾아야 돼요. 나는 원한다. 그 다음 주어 동사를 찾은 다음에는 이 동사가 목적어가 필요로 한 타동사인지 목적어가 필요로 없는 자동사인지를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먹어 뭐를 피자를 떡볶이를 나는 사랑해 누구를 너를 나는 원해 뭐를 그것을 이렇게 을을이라는 목적어를 갖는 게 타동사거든요. 그러면 나는 원해 뭐를 거기 가는 것을 동사하는 것을로 해석이 되면서 그것하고 똑같이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것을 찾아라라는 문제라는 거를 해석으로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닥치고 그냥 요런 단어들이 요렇게 배열됐으니까 요런 뜻 아닐까 한국말식으로 자꾸 의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해석의 가장 중요한 형식을 구분 못하고 형식을 구분 못하면 밑줄 긋고 용법이 같은 하나는 절대 문제를 못 맞춰요. 그래서 영어든 수학이든 어떤 개념 설명을 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설명이 제대로 된 학원이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자기학습의 필요성인데 예전에는 자기학습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어요. 제가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기학습만 했거든요. 제가 다녔던 중고등학교가 그렇게 수준 높은 선생님들이 계신 그런 인류 중고등학교도 아니었고 집안 형편이 좋아서 뭐 과외나 이런 학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자기학습만 저는 죽어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학습 8시간을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알고 있는 선생님이 1시간 정도 제대로 개념 설명을 해주고 내가 이걸 복습을 해서 1시간 정도 내 것으로 외울 거는 외우고 외운 다음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30분 정도 그래서 1시간 정도의 자기학습을 하는 이 2시간이면 내가 혼자서
좌충우돌을 하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성도 못 잡은 상태에서 양으로만 퍼붓는 8시간보다 이 2시간이 두세 배는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시대가 바뀌고 경쟁이 치열하고 애들이 쪼임을 많이 받다 보니까 공부하기 싫어해요.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몇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학습 부분이 떨어지고, 자기 학습이 없으면 학원에서 아무리 좋은 개념을 설명해 주면 뭐예요? 그냥 수업 시간 끝나면 책 딱 덮고 그냥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하고 숙제 내준 것도 434, 434 치고 오고, 절대 자기 실력이 자기 학습이 없이는 실력이 비약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 영어라는 거는 본인의 누구의 도움도 없이 본인이 직접 해석할 수 있을 때 자기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단어를 하든 문법을 학습을 하든 독해를 하든 본인이 직접 이해된 부분을, 학원에서 이해를 시켜준 부분을 외울 거 외우고 자기가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이들을 학원을 무진장 많이 보내는데 실력이 안 올라간다면 대부분 이 문제가 더 큰 요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학원에서는 뭐를 했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주고 보완할 수 있는 체계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일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전 시간에 가르쳐줬던 것들을 제대로 아이들이 공부를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거나 시험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들이 공부를 안 했다라고 판단되면 그 날이나 그 주 내에 추가적인 학습을 해서 아이들이 성실하게 자기 학습 최소량 정도는 할 수 있게끔 리딩을 해줘야만 실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어머님들이 바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학원만 보내놓고 많이만 다니면 실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굉장히 조금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적절한 숙제가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념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외울 거 외우고 해서 자기 학습했어요. 그러면 적절한 숙제, 이거를 적용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어떤 적절한 숙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학원들이 마케팅으로 너무 많은 숙제를 내주는 걸 자랑처럼 여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목동에 있을 때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머님이 상담 오셔서 하시는 말씀, 저는 애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사랑만큼 선생님의 아이에 대한 사랑을 숙제량으로 보여주세요. 이런 요구사항이 되게 싫은데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실험을 조금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30분 정도 공부하고 30분 정도 숙제를 할 수 있는 양을 내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숙제하는데 30분 걸려서 그나마 좀 집중해서 해봐요. 근데 2시간 분량을 숙제를 내줬더니 아이러니하게 30분 만에 해오더라고요. 찍어서 그냥 오는 거죠. 답지 베끼거나. 그래서 답지 못 베끼게 하려고 저는 그냥 자체 교재를 만들어 보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건데, 너무 많은 숙제는 사실은 아이들에게 번아웃,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6년간 길게 가는 마라톤이어야 되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숙제를 해도 못 끝날 정도로 숙제를 내주면 엄마들은 뒤에 가서 새벽 2시까지 애가 안 자고 있으니까 공부하는구나 라고 좋게 흐뭇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의 리듬은 엉망이 되고 제대로 된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온건히 집중을 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 생활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어른들도 번아웃 증후군 걸리거든요. 이런 거는 학원에서 무책임하게 관리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대표적인 그냥 나쁜 마케팅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머님들이 거꾸로 수학학원이나 이런 데서 막 새벽
2시, 3시까지 해도 안 끝날 숙제를 내준다면 강력하게 11시 반 정도 전후에는 끝낼 수 있는 숙제량으로 조절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되고요. 어머님이 해주셔야 되는 건 12시 넘어가기 전에 애가 숙면할 수 있게끔 자게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게 어머님들이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될 역할입니다. 일단 적절한 숙제 부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초등부 학원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이유가 조금 과장을 넘어서 사기에 가까운 그런 어떤 마케팅을 많이 써요. 대표적으로 A자 시작되는 그 어학원을 제가 되게 싫어하는데, 그 학원이 내세우는 게 저희는 대단히 훌륭한 학원이라 초등학교 애들한테도 고등거를 가르칩니다, 뭐 이런 마케팅을 펼치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사기예요. 아이가 실제로 중1, 2, 3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차근차근 올라가면 좋은데,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중학교 1학년 문법에서는 초등문법 정리하고 20% 정도예요. 이걸 다 이해해도 40%가 되게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근데 40%도 되게 어려운데 이것도 제대로 잘 안 잡혀 있어요. 그럼 나 하나도 모르겠네 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초등학교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중학교 올라온 애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냐면, 본인은 워낙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나는 머리가 나빠서 도저히 저 아이를 따라잡을 수 없어라는 확신에 가까운 그런 패배주의 의식을 갖고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영어 단어도 모르는데 막 말하라고, 영어로 말하라 그러고, 본인은 해석도 제대로 안 되는데 막 토플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시험을 봐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공부도 좀 뭔가 자신감이 있을 때 해도 할 수 있다라고 본인이 느낄 때 노력을 하게 되는데, 애들 길을 너무 죽여갖고 본인은 해도 안 된다라고 착각을 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가 그런데, 계단을 밟듯이 영어는 왕도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왕이라고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없어요. 1학년 과정 튼실하게 만들어 놓고 그 와중에 40%또 열심히 공부해서 2학년 과정 뚫고 올라가서 이거 다 안다는 자리에 또 늘어나는 20%또 추가로 성실하게 배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애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숙련된 선생님들도 시험을 안 보면 애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수업 시간에는 단기적으로 전 수업 시간에 공부한 거 제대로 했는지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하는 거 외에 책을 한 권 끝내면 1에서 12챕터, 아니 영어 문장에서 투부정사 동명사만 나오나요? 전치사도 나오고 뭐 관계대명사도 나오고, 그래서 1에서 12챕터까지 다 알아야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과정을 책 한 바퀴 맡겼다 그러면 시험을 봐서 60점이 나온다 그러면 아이들이 30분 정도 공부하고 자기 학습하고 30분 정도 숙제를 하는 정도의 성실함이면 1학년 과정 복습 과정 들어갈 때 15점 정도는 오를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책 한 번 끝나는데 보통 2달 정도 걸리는데, 그 다음에 90점 정도, 그래서 85점 정도 반배치고사를 보면 통과하는 아이들만 중2 과정을 가르쳐요.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아이들은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단어가 약해도 해석이 안 되고요. 해석이 잘 안 돼도 문법 문제 틀릴 수 있는 거고요. 영어는 조금 복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1학년 과정에서 제가 내는 반배치고사 한 50문제 정도 보다 보면 아이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1 과정 가르치고, 첫 과정에서 60점 정도 나오는 걸 목표로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75점, 그 다음에 90점 정도 도달할 수 있게끔 해서 85점 이상이 나올 때만 저는 중3 과정을 가르쳐요. 중3 과정에서 고등 과정을
넘어갈 때가 되게 갭이 커요, 생각보다. 왜냐면 고등 독해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상 과정을 제대로 흡수하고 고등 과정으로 넘어갈 때 문법 정도의 점수, 중학교 3학년 문법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3학년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고 수 있는지 해석 시험을 별도로 봐서 둘 다를 통과하는 아이들만 고등 과정으로 넘기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듣기라든지 독해 시험은 여기서 안 보나요? 예, 의미가 없어요. 애들이 한 문장 해석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독해가 제대로 될까요? 듣기 중고등학교 때 일주일에 한 타임 정도만 들으면 아이들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핵심은 단어와 문법과 독해에서 결판이 나는 게 99%란 말이에요. 1%도 안 되는 거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로 레벨일 때, 로 레벨로 가면 이 친구들은 독해나 듣기나 어떤 문법을 떠나서 단어부터 제대로 성실하게 공부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단어 학년별로 1학년 과정에선 중1, 2단어, 중2 과정에선 중1, 2단어 복습하면서 중3단어 외우게 하고, 요 과정에선 이제 이거 고등 준비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1, 2, 3단어 복습시키면서 서서히 고1, 2단어 새로 신규로 공부하는 단어 커리큘럼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성실하게 하면 돼요. 그리고 안 되면 토요일날 끄집어내서 밀리지 않게끔만, 성실하게 하게끔만 하면 저절로 쌓이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독해도, 이런 것들을 뭘 알아야 뭘 독해를 하든 정확하게 하든 말든 하잖아요. 물론 듣기 수업도 하고요, 독해 수업도 해요. 근데 이거는 로 레벨일 때는 경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로 독해 여기 가면 원 없이 해요. 근데 원 없이 독해를 해야 되는데 단어도 모르고 문장 해석 한 문장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독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기초를 차근차근 쌓아서 단계별로 학습이 되게 필요로 한 겁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조금 이런 건데, 효율적 공부가 필요해요. 제가 목동 쪽에서 처음으로 중등부 담당한 게 어학원이었는데, 이게 때려쳤어요. 왜 때려쳤냐? 애들한테 토플을 가르치래요. 토플도 입문 정도에 해당되는 건 고3 수준이고요. 미디움 정도가 대학교 초년생들, 그 다음에 엑스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플 상위권 점수를 원하는 아이들이 보통 공부를 하는 건데, 토플 미디움, 그러니까 고3 수준을 넘는 거를 가르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너무 궁금해서 초등학교 4, 5, 6학년 애들이 과연 저걸 제대로 할까라고 생각해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평가에서 18번 문제가 제일 쉬워요. 우리 할인 행사하니까 와서 물건 사세요. 이런 간단한 문장으로 구성된 되게 쉬운 독해인데, 너 이거 해석해보니까 해석 하나도 한 줄도 못 하더라고요. 아니, 고1 18번 문제도 해석을 못하는 애들한테 도저히 토플을 가르쳐서 뭐 할 건데요. 근데 그쪽 원장님들에 대한 어떤 이해는 해요, 사업적으로. 왜냐면 우리 학원은 워낙 훌륭한 학원이라 이러면서 뻥을 쳐요. 우리도 훌륭한 학원이고 애들한테 토플도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뻥을 치고, 엄마들도 또 뭘 모르는 엄마들이 와서 자기 애들이 이렇게 두꺼운 토플책 갖고 다니면 무슨 되게 아이고 못해 이러고 표정을 지어요. 그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지적 허영심이라고 저는 조금 표현을 하는데, 개뿔 아는 것도 없는데 센 척해 보이는 그거에 만족을 하는 건 애들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토플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영역을 벗어나서 나는 외대부고를 갈 아이예요. 그러면 고3 수준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 자사고의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아이들, 일부 아이들에 해당돼서 토플을 필요로 할 수도 있는데, 중1, 2, 3 단어도 모르고 독해도 안 되고 문법도 모르는 애한테 토플을 가르칠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 고등학교 가는 아이들한테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고 1, 2, 3, 중 1, 2, 3은 물론이고 고 1, 2, 3 정도의 영역을 벗어나서 나는 뭐 한영외고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면 토플이나 탭스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일부 아이들 거기 가서도 1등급, 2등급 받을 아이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3 수준에서는 중학교 3학년 정도 독해 스크립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단어 성실히하고 문법 독해 열심히 하면서 감만 잊어버리지 않게 듣기 적절하게 병행을 해주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토플 듣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대학교 가서 여유 생기면 그때 필요로 하면 됩니다. 원어민 수업 학교에서 가르치고 시험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반에서 1등 하는 아이들만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1등급 나오거든요. 단어 외우고 문법 외우고 독해하는 것만 해도 정말 1등급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서원고등학교 같은 경우 반이 좀 많아서 14명 정도가 반에서 1등 하는 아이들인데, 전교 14등 하는 게 쉽나요? 반에서 1등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기본으로 하고 의사소통까지 해야 된다? 실용영어까지 해야 된다? 도대체 그러면 수학이나 국어나 다른 과목 공부는 언제 해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래서 너무 지적 허영심 필요 없고요. 목적성이에요. 나중에 토플 듣기, 원어민 수업, 대학교 가서 유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들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4과목을 다 1등급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런 데까지 투자할 정도의 시간이 있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 효율적인 공부는 아니라고 저는 일단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안 되는 게 거꾸로 이제는 다른 각도인데,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첫 아이가 이제 중학교 갓 들어간 엄마들 같은 경우는 경험을 못 해보셔가지고 되게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특히 이제 공부에 관심이 없고 성실도가 조금 떨어지는 친구는 전과목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도 불안하고 영어도 불안하고 수학, 과학, 한국사, 한자, 중국어 다 불안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불안하고 잘 모르시니까 다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원만 많이 간다고 해서 절대 어떤 실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과유불급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뒤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이건데,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깔때기거든요. 여기다 물을 부으면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깔때기예요. 사람은 공부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내 실력이 들어가는 속도하고 나가는 속도하고 똑같으면 아무리 학원을 다녀도 고모양 고꼬리인 이유가 사실 저거거든요. 그럼 얘가 실력을 올리려면 콸콸콸 부어야 돼요. 그러면 수위가 쫙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동이나 대치동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전략은 일주일에 반은 수학, 일주일에 반은 영어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콸콸콸콸콸 부으면 쭉쭉쭉쭉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요 빠지는 물만큼만 부으면 실력이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콸콸콸 붓던 거에서 나가는 만큼만 이렇게 부으면 유지가 되니까 남는 시간을 이런 데다가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는 게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노력이 적어요. 그러니까 수학학원에 찔끔, 영어학원에 찔끔, 과학, 국어, 국어도 2개 보내시는 부모님들 계세요. 중국어 찔끔, 운동도 해요. 심지어 찔끔 실력이 바닥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과학이나 국어 선생님들도 뭐 나름대로 또 뭐라고 얘기하실 텐데 그건 나중에 제가 고등에 관련된 현황들 따로 설명드릴 텐데 과학이나 국어도 고3 되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중학교하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내신 베이스로 돌아가요. 내신 베이스라는 건 수업 집중해서 듣고 그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건 열심히 필기하고 그거 다 외울 정도로 공부하고 관련된 문제집 한 권 정도 풀고 시험 보면 중학교에서 다 100점 나와요. 고등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다 통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신 베이스라는 건데 뭐 국어는 조금 여름 때 방학 때 좀 여유 있을 때 프로젝트성으로 문학작품의 이해라든지 국문법이라든지 이런 걸 적절한 시기에 좀 여유 있는 여름방학 때 조금 시키면 도움은 되는데 중요한 건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 절대 수업 시간에 들어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굉장히 깊이 있게 내고 아이들 실력이 점점 올라가니까 시험이 점점 어려워져요. 그 당연히 영어 수학이 결국엔 중학교 때 다 이런 거 아무리 잘해도 영어 수학 못하는 애들은 고등학교 가서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거꾸로 중학교 때 영어 수학이 어느 정도 상당히 1, 2등급 정도 나올 수 있게 잡혀놓은 아이들은 이것도 어떻게든지 끌고 가더라고요. 한 과목이라도 제대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마인드라든지 동기부여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자기가 뭐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다면 추가적인 노력을 해도 아이들이 감당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애는 아무것도 할 생각은 없는데 어머님은 이것도 시키고 이것도 시키고 이것도 시키고 애들 그냥 공부에 대한 염증만 생겨서 정작 필요가 하는 상황에서도 그 반감 때문에 공부를 손 놔버리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중학교 때 수학 반 그 다음에 나머지 영어 반 정도만 시키고 나머지는 그 방학 때 조금 시키는 형태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그러고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하고 그러면 영어 수학만 시키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